민호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공장 앞을 지나가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손. 40년이 흘렀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손이었다. 구겨진 손등,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던 그 온기까지. 저 손. 40년 전 내게 우유를 건네던 바로 그 손이다. 민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5천 명을 거느린 기업 사장도 수십억의 매출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 그저 국민학교 1학년 때 배고팠던 그 아이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두 형제에게 매일 우유를 나눠준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른 후 그중 한 명이 대기업 사장이 되어 그 아줌마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운명적인 재회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어린 시절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큰 기적으로 돌아오는지 그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지켜보시죠. 요즘 각박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호가 회의실에서 나오자 비서실장 최영희가 다가왔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3공장 현장 점검 일정이 있습니다. 5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의 사장. 45세의 민호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바로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다. 40년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마저 병으로 쓰러지면서 민호와 3살 어린 동생 태주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힘들었다. 도시락은커녕 점심시간에 물이라도 마시려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그 시절. 다른 아이들이 맛있는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배고픔을 참아야 했던 그때가 민호에게는 아직도 생생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학교 앞에서 야쿠르트를 팔던 아줌마가 민호에게 다가왔다. 얘야, 이거 남는 거야. 가져가렴. 하얀 우유 2개를 내밀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돈 받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남는 거니까 가져가서 동생이랑 나눠 먹어. 그날부터 매일이었다. 아줌마는 항상 남는 거라며 우유 2개를 민호에게 건넸다. 민호는 나중에서야 알 수 있었다. 그 우유들이 절대 남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줌마가 자신의 돈으로 사서 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국민학교 6년 내내 그 우유는 계속되었다. 덕분에 민호와 태주는 키도 훌쩍 자랐고 무엇보다 마음씨도 따뜻해졌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것도 그 아줌마 덕분이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민호는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선생님의 추천으로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태준 역시 뒤따라 서울로 올라갔다. 형제는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했고 태준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호는 승진을 거듭하며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사장까지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이 있었다. 바로 그 야쿠르트 아줌마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가끔 꿈에서도 나타나곤 했다. 얘야, 이거 남는 거야.
민호는 때때로 생각했다. 그 아줌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건강하게 살아 계실까?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다. 이름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삼공장으로 향하는 민호였다. 공장은 옛날 그가 살던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이지만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한 상가들이 몇 곳 남아 있었다. 민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점심시간이니까 공장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겠습니다. 그는 항상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인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격이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야쿠르트 가방을 메고 지나가는 아줌마였다. 민호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40년 전 그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민호는 서둘러 점심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나갔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지만 민호는 그 뒷모습을 따라갔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줌마는 공장 근처 상가로 들어갔다. 그곳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몇 곳의 작은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멀찍이 따라가며 아줌마의 모습을 지켜봤다. 순자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한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넸다. 순자. 민호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있던 이름이었다. 박순자. 맞다. 그 아줌마의 이름이 박순자였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그분일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친근한 목소리와 다정한 말투는 여전했다. 고생은요, 이 정도야 뭐.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순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마음이 아팠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어 고개를 제대로 들기도 힘들어 보였고 무거운 야쿠르트 가방을 메고 다니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다. 68세라는 나이에도 아직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순자가 상가 뒤편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노숙자 할머니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갔다. 할머니들, 오늘도 춥죠? 이거 드세요. 순자는 자신의 가방에서 우유를 꺼내 나눠주기 시작했다. 순자야, 고마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한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하지만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런 날씨에 따뜻한 거라도 드시세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40년 전과 똑같았다. 여전히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 마음씨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진 것 같았다. 그때였다. 상가 입구에서 험상궂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이철수를 비롯한 동네 건달들이었다. 야쿠르트 할망구, 이리 와. 이철수가 큰 소리로 순자를 불렀다. 순자는 몸을 움츠리며 천천히 다가갔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이번 달 자리값 아직 안 냈잖아. 여기서 장사하려면 돈을 내야지. 민호는 그 대화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자리값이라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상대는 68세의 노인이었다. 아저씨, 저는 그냥 야쿠르트만 파는데요. 별로 돈도 안 벌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철수는 비웃었다.
그게 내 알바야.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다 내야 돼. 규칙이니까. 그럼 얼마나 내야 되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 달에 20만 원. 이미 3개월 밀렸으니까 60만 원 내놔. 이철수의 요구는 터무니없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저씨, 저는 하루에 야쿠르트 한 박스도 다 못 팔아요. 그런데 60만 원은 그게 내 알바냐? 어떻게든 구해와. 안 그러면 여기서 장사 못해.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 건달들을 혼내주고 싶었다. 하지만 무작정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좀 더 신중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건달들이 사라진 후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민호는 결심했다. 반드시 그 아줌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40년 전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이제라도 갚아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다. 다음 날 민호는 일찍 출근해서 비서실장을 불렀다. 영희 씨, 우리 공장 근처 상가 지역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특히 그 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상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최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장님, 혹시 그 지역에 무슨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냥 우리 공장 근처 상황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 민호는 밤새 생각을 정리했다. 무작정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하면 순자 아줌마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40년이나 지났는데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다시 그 상가로 갔다. 이번에는 직접 야쿠르트를 사보기로 했다. 순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야쿠르트를 팔고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줌마, 야쿠르트 좀 주세요. 민호가 말하자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다.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우유는 없나요? 예전에 하얀 우유 말이에요. 민호는 일부러 그렇게 물어봤다. 혹시 순자가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아, 우유? 요즘은 잘 안 팔려서 많이 안 가져와요. 그런데 순자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우유 하나를 꺼냈다. 이거 하나 있네요. 민호는 그 우유를 받으며 가슴이 뛰었다. 40년 전과 똑같은 하얀 우유였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셨나요? 네, 거의 40년 됐어요. 이 동네가 제 터전이에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요즘은 재개발 때문에 가게들이 많이 없어져서 장사가 힘들어졌지만요. 40년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혹시 그때 이 근처 학교 아이들에게도 우유를 팔으셨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순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네.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특히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가난한 아이들도 많았는데 그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서 가끔 우유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민호는 목이 메었다. 순자는 여전히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일도 있으셨구나. 정말 마음씨가 따뜻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순자는 수줍게 웃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벌써 다 어른이 됐을 텐데. 바로 그때였다. 이철수와 그의 일당들이 다시 나타났다. 야, 박순자. 어제 말한 돈은 준비했어? 이철수의 목소리가 상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호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아저씨, 죄송해요.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못했다고? 그럼 언제 줄 건데? 다음 주까지는 꼭.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 이미 3개월이나 기다려줬는데. 이철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야쿠르트 할망구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 다른 상인들도 다 내는데 너만 특별 대우 해줄 수는 없어. 네, 알겠습니다. 꼭 마련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민호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웠다. 68세의 노인이 이런 협박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 그래, 다음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안 가져오면 여기서 장사 못하는 줄 알아. 이철수는 협박을 남기고 사라졌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다. 민호는 공장으로 돌아가서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다. 영희 씨,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법무팀장과 연결해 주세요. 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과의 통화에서 민호는 신중하게 물어봤다. 팀장님, 상가에서 자리값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장님, 그것은 완전히 불법 행위입니다. 공갈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런 일이었다. 이제 동생 태준에게 연락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을 위해 형제가 힘을 합쳐야 할 때였다. 그날 밤 민호는 동생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아, 형이야. 형?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내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어? 태준은 검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다. 네, 형. 점심시간에 만나요. 고맙다. 내일 자세히 얘기할게. 다음 날 점심시간, 형제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호는 태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야쿠르트 아줌마를 다시 만난 것, 건달들의 협박, 그리고 40년 전의 기억까지. 태준은 형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형, 정말로 그분이 맞아요? 확실해. 목소리도 말투도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까지 똑같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찾던 그분이네요. 태준도 감격스러워했다. 사실 형제는 성공한 후에도 종종 그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언젠가는 꼭 찾아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형, 그 건달들 문제는 심각하네요. 완전히 불법 행위예요. 태주는 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다. 상가에서 자리값을 받는다는 것은 공갈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게 연락한 거야. 혹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민호가 물었다.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협박하는 현장을 녹음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겠네. 민호는 결심을 굳혔다. 태준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 그때까지 순자 아줌마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 태준도 동의했다. 맞아요, 형.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제가 수사팀과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아직 순자 아줌마에게는 우리 정체를 밝히지 말자. 일이 다 끝난 후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오후 민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공장 직원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야쿠르트 팔던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민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건달들이 와서 할머니를 밀쳤는데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해요. 민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는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순자는 민호를 알아보고 미약하게 웃었다. 아, 어제 우유 사신 분이네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던 상인이 대신 설명했다. 이철수 그놈들이 와서 할머니한테 돈 내라고 협박하다가 밀쳤어요.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민호는 분노가 치밀었다. 68세의 노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다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피해주기 싫어요.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민호는 즉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아, 상황이 심각해졌어. 순자 아줌마가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 뭐라고요? 그럼 이제 폭행죄까지 추가되는 거네요. 형,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이번에는 반드시 그놈들을 처벌해야겠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40년 전 자신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던 그 손길이 계속 떠올랐다. 이제는 자신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였다. 반드시 순자 아줌마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린 시절 도움을 받았던 은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민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40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희망을 주었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든 어르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달들의 행동이 정말 분노를 자아냅니다. 과연 민호와 검사인 동생 태주는 어떤 방법으로 순자 아줌마를 도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병원에 순자를 문병 갔다. 다행히 순자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미안해요. 괜히 이런 일로. 할머니가 왜 미안해하세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인데요. 민호는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이 근처 국민학교 앞에서
장사하신 적 있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순자는 눈을 깜빡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가 벌써 40년 전이네요. 그때 혹시 가난한 아이들에게 우유를 나눠주신 적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민호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혹시, 혹시, 네, 맞아요. 저예요. 그때 매일 우유를 받아 먹던 강민호예요. 민호는 마침내 정체를 밝혔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호야, 정말 민호구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어머나, 이렇게 훌쩍 커서. 그때 그 작고 마른 아이가. 할머니, 저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있겠니? 너희 형제가 얼마나 착하고 예뻤는데. 동생 태준이는 잘 있니? 네, 태준이도 잘 있어요. 검사가 됐어요. 순자는 더욱 놀라며 기뻐했다. 검사? 어머나, 그럼 너희들이 정말 잘 됐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민호야, 너는 지금 뭐하니? 저는 사실 회사 사장이에요. 어제 제가 있던 그 공장 말이에요. 민호가 말하자 순자는 깜짝 놀랐다. 어머나, 정말? 그럼 그때 그 큰 공장이. 네, 제가 운영하는 공장이에요. 순자는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호야, 정말 대단해졌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러면서 갑자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꼴로.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늦게 찾아뵌 게 죄송해요. 민호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런데 할머니, 그 건달들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민호야. 괜히 너까지 힘들어하지 마.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별거 아니야. 너는 성공한 사람인데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돼. 할머니 40년 전에 저희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주신 우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다. 형, 안녕하세요. 태준은 순자를 보고 깊게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이에요. 순자는 태준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태준아, 어머나, 너도 이렇게 훌쩍 커서.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때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형제는 순자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울로 유학을 간 것, 열심히 공부한 것,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항상 할머니를 찾고 있었다는 것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순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때 우유 준 보람이 있네.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 그 건달들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겠어요. 제가 검사니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히 너희가 힘들어하면. 할머니, 이건 의무예요. 40년 전 은혜도 갚아야 하고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에요. 민호도 덧붙였다. 할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뒀어요. 무슨 방법?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할 건데 할머니께 우유와 유산균 음료 공급을 맡겨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정말? 하지만 할머니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5천 명의 직원들이 있으니까 하루에 최소 10,000개는 필요할 거예요. 할머니께서 총괄해 주시면 됩니다. 태준도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건달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 물론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건달들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겠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연결되었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현재의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태주는 즉시 수사팀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철수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검찰청 수사팀장이 말했다. 현장에서 직접 협박하는 모습을 녹음하거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아야 해요. 그럼 잠복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태주는 계획을 세웠다. 이철수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겠습니다. 한편 민호는 상가 상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철수 일당에게 자리값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 2년째 매달 돈을 내고 있어요. 한 상인이 털어놓았다. 안 내면 장사를 못하게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얼마나 내세요? 매달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가게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되겠네요? 한 20여 명이 내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민호는 분노가 치밀었다. 한 달에 5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갈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이 영세한 상인들이었다. 혹시 이철수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장사를 방해해요. 손님들한테 시비를 걸거나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신고는 안 하셨나요? 신고해봤자 증거가 없다고 하고 오히려 더 괴롭힘만 당해요. 민호는 상인들에게 약속했다.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상인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민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틀 후 금요일 드디어 이철수가 나타났다. 순자는 아직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철수는 다른 상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야, 박순자 그 할망구는 어디 갔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럼 대신 누가 돈 낼 건데? 태준의 수사팀은 이미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 이철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녹음되고 있었다. 병원에 있다고? 그럼 병원까지 가서 받아와야겠네. 이철수는 비웃었다. 바로 그때 민호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에요? 이철수는 민호를 보며 경계했다. 당신 누구야? 저는 이 근처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인분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회사? 어디 회사? 삼공장 말이에요. 거기 사장입니다. 이철수는 잠시 당황했다. 대기업 사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다. 아, 사장님이세요? 그럼 이해하실 텐데 여기는 우리 구역이에요. 구역이라니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한테 자리값을 내요. 규칙이거든요. 이철수는 당당하게 말했다.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자리값이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민호가 의도적으로 물어봤다. 법적으로? 하하, 사장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여기서는 우리가 법이에요. 바로 그 순간 태준과 수사팀이 나타났다. 검찰청입니다. 공갈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철수는 깜짝 놀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다. 뭐야, 이게 무슨... 이철수 씨, 당신은 2년 동안 이 지역 상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자리값을 받아온 혐의가 있습니다. 태준이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또한 박순자 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고요. 그런 건 증거는 충분합니다. 방금 전 대화도 모두 녹음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태준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철수와 그의 일당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본 상인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해방됐다.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체포 과정에서 이철수의 집에서는 상당한 현금이 발견되었다. 이 돈들은 모두 상인들에게서 갈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관이 보고했다. 총 2억 원 정도 되네요. 태주는 민호에게 말했다. 형, 이 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법원에서 배상 명령이 나올 거예요. 그럼 순자 할머니도? 당연하죠. 게다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민호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순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민호가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무슨 소식? 그 건달들이 모두 체포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갈취한 돈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정말로? 네, 태준이가 직접 처리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민호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무슨 복이 있어서. 할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진짜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틀 후 순자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민호와 태주는 순자를 모시고 공장으로 갔다. 할머니,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회사 복지 사업 계획이에요. 민호는 준비된 서류를 보여드렸다. 5천 명의 직원들에게 매일 우유와 유산균 음료를 제공하는 건데 하루에 최소 1만 개 이상이 필요해요. 순자는 놀라며 서류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큰 규모를. 걱정하지 마세요. 야쿠르트 본사와도 이미 협의가 끝났어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총괄 책임자가 되시면 됩니다. 직접 배달하실 필요는 없고요. 야쿠르트 본사 지역 총괄인 김 사장도 함께 자리했다. 박순자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대규모 납품은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제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다. 물론입니다. 김 사장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40년 동안 현장에서 쌓으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게다가 강 사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민호는 순자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할머니, 처음에는 하루 5천 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겠어요. 배달은 저희 회사에서 도와드리고 할머니께서는 품질 관리와 총괄 업무만 담당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김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답했다. 하루 1만 개 기준으로 한 달에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순자님의 수익은 그중 30% 정도로.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 달에 1,500만 원이라니. 지금까지 한 달에 200만 원도 벌기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었다. 정말로 이런 일이?
태준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정당한 대가예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할머니, 법원에서 배상금도 나올 예정이에요. 이철수 일당들이 갈취한 돈 중에서 할머니 몫도 상당할 거예요.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포함하면 최소 5천만 원은 받으실 것 같아요. 태준의 설명에 순자는 또 한 번 놀랐다. 5천만 원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민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할머니께서 그동안 노숙자분들을 도와주신 것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사회공헌 파트너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회공헌 파트너요? 네,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릴 테니 그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면 돼요. 할머니께서 제일 잘하시는 일이잖아요. 순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태준아, 할머니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40년 동안 쌓아온 복이에요. 민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때 저희에게 우유를 주셨던 것처럼 할머니는 줄곧 남들을 도우며 사셨잖아요. 이제 그 선행들이 모두 돌아오는 거예요. 태준도 덧붙였다. 한 달 후 순자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야쿠르트 배달 트럭이 공장 앞에 도착했고 5천 명의 직원들은 신선한 우유와 유산균 음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직원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사장님, 정말 좋은 복지 정책이네요. 우유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자 민호는 다른 계열사에도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6개월 후 순자의 사업 규모는 하루 3만 개까지 늘어났다. 순자는 이제 여러 명의 직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작은 사업가가 되었다. 매달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순자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대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노숙자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우유와 간식을 나눠주었다. 어느 날 민호와 태준이 순자를 찾아갔을 때 순자는 여전히 골목에서 노숙자 할머니들에게 우유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직원들이 하면 되는데 왜 직접? 얘들아, 이건 할머니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 덕분에 이제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됐어. 예전에는 내 것을 쪼개서 나눴는데 이제는 넉넉하게 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40년 전과 똑같았다. 순자의 마음씨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능력을 갖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도 키가 많이 컸죠? 태준이 웃으며 물어봤다. 둘 다 180cm가 넘는 키로 자랐다 그럼. 그때 그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커서. 순자는 뿌듯해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할머니가 주신 우유 덕분에 키도 크고 마음도 크게 자란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다. 이제 저희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족 같은 시간이었다. 어린 시절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돌아온 것이다. 순자는 말했다. 그때 너희들에게 우유를 줄 때는 그냥 불쌍해서 준 건데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 할머니, 그게 바로 진정한 선행이에요. 태준이 대답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든 거예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는 성공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이들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순자는 민호와 태준을 친아들처럼 생각했고, 두 형제도 순자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작은 선행이 만든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죠. 40년 전 가난한 아이들에게 매일 우유를 나눠준 야쿠르트 아줌마와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 순자 할머니의 변하지 않은 마음씨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에서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와 태준 형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합쳐 할머니를 도운 모습도 정말 멋있었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베풀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